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주체 미술에서 말하는 수령 형상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미술은 인간을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 인간을 그려야 한다. 따라서 수령을 개인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통일 단결의 중심으로 최고 내수로 형상하면서도 추상적인 존재로 형상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수령을 구체적인 인간으로 그리면서도 개인처럼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수령 형상 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이루며 이 요구로부터 다른 일반 작품에서와 다른 수령 형상 작품의 미학적 특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만일 미술 작품에서 수령을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절대화하여 그리거나 신비화하여 형상하게 되면 기정사실화하는 편향에 빠지게 되며 따라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보고 그린다고 하면서 개인 일반의 형상에 용해시키게 되면 수령의 위대성과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며 수령 형상 작품 창조의 목적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미술 작품에서는 수령의 숭고한 형상을 구체적인 인간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 수령의 형상에 있어서는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 인간을 그려야 하며 더 직접적으로는 수령을 구체적인 인간으로 그리면서도 개인처럼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북한의 문헌에 쓰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인간과 구체적인 인간을 대별하여 사실주의를 표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인간 중에서 개인과 비개인을 대별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추상적 인간과 구체적 인간이란 어떤 개념인지 북한의 문헌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추상적으로 상상하는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인간 중에서도 개인처럼 형상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는 비개인인 셈이지요. 그러면 비개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짐승이나 괴물과 같은 인간 이하이거나 신과 같은 인간 이상의 존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김일성이란 초월적인 신 혹은 초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집단, 제도, 법, 국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김일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집합적인 정치적 신체가 되며 그 자체가 법이자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김일성의 비개인은 특별한 존재자이며 곧 정치적 신체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그 비개인을 절대화하거나 신비화하여 형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면서 개인 이상의 존재자이면서 동시에 신비화하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 절대화하지 않고 신비화하지 않는 비개인이라는 매우 어려운 형상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셈이죠.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을 형상하는 것은 이렇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화가들이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를 재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만약 우리가 화가라면 이 같은 어려운 과업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김일성의 초상화는 분명 김일성을 매우 닮은 얼굴로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자연적 신체의 결함을 전적으로 감추면서 정치적 신체를 가시화해야겠죠. 예를 들면 오른쪽 뒷목에 부어오른 혹을 교묘히 감추고 노년에 들어선 얼굴에 검버섯과 주름살을 지우며 언제나 늙지 않는 지도자의 얼굴을 유지하며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근엄한 지도자로서의 초월적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구체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분석하면서 인물의 형상화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초상화에서 김일성은 근엄한 표정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968년 초상화를 보면 올백으로 넘긴 머리, 짙은 눈썹, 정면을 바라보는 눈, 아래로 내려간 입꼬리, 어두운 목선의 음영 등을 볼 수 있죠. 대체로 어둡고 굳은 인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잔틴 시대의 초기 초상화 형태인 성스러운 유형을 상기시킵니다. 초기의 초상화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공식적인 제국의 초상화 형태는 성스러운 유형이었다. 3세기에 들어와 로마 제국은 국가 내부의 위기를 제거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피터와 같은 로마 수호신들에 대한 숭배를 강화하고 황제를 신성화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성스러운 유형의 초상화 형태는 황제나 집정관처럼 비잔틴 제국을 대변하는 공적 인물의 초상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형식으로 발전되고 있었다. 이 성스러운 유형의 초상화 형식은 인물의 성스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물을 근엄하고 무표정하게 그리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물이 현실 속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바로 탈물질화, 탈현실화의 초상 기법으로서 이 같은 성스러운 이미지의 양식 역시 초기 이콘의 인물 표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성스러운 유형은 인물의 성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근엄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탈물질화, 탈현실화의 초상 기법으로 현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비잔틴 시기의 이콘 말고도 사실 우리 조선시대의 초상화에서도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자세를 미덕으로 삼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의 천배자들은 모든 유형의 인물들로부터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자세를 바랬으며 그것을 최상의 미덕으로 여겼던 것이죠. 김일성 초상화에서 이러한 근엄하고 무표정한 성스러운 유형의 얼굴은 처음 나온 1968년 초상화에서 1969년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러한 얼굴 표정이 일반적인 지도자의 표정으로 재현된 것은 초상화 혹은 이콘의 기원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헬레니즘 양식의 하나인 초상화는 서기 1세기경 로마 제국 내에서 개인의 장례 예술과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초상 이미지 등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장례용 초상과 대리석 기능을 맡고 있던 법정의 황제 초상화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법정에 걸린 황제의 초상화는 황제의 출석을 대신하는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법정은 황제의 초상이나 흉상이 있어야만 판결과 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때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그려진 인물이 실제의 인물이 그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가 인물의 모습을 자연주의적 기법처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인물이 속한 사회적 지위나 계급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여기에 응용되고 있었으며 인물의 초상은 전형화된 몇 가지 도식에 맞추어 형상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황제의 초상의 경우에는 정면을 향한 전신상이나 반신상의 모습, 근엄하고 무표정한 얼굴, 최고의 지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전례 의상 등이 표현되었다. 이처럼 법정에 걸린 황제의 초상화는 황제의 출석을 대신하는 법적 효력을 지녔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과 선고는 엄숙한 황제의 표정으로 그 효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황제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이콘에도 영향을 미쳐 도상학적으로도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케이로 포이에토스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상에서도 근엄한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초의 이미지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아케이로 포이에토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이미지가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예술품이나 이교의 우상적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안고 있는 친근한 목자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근엄하고 성스러운 황제의 이미지로 재현되면서 종교적 이콘은 성스러움과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중첩되는 도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재현은 황제의 재현과 그리스도의 재현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도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려진 것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김일성의 초상화에서 이러한 비표현적 이미지, 즉 근엄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1994년 김일성 사후의 초상화, 이른바 태양상이라고 불리는 초상화에서는 생존의 표정과는 전혀 다르게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의 사망 한 달 후인 1994년 8월 8일자부터는 기존의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초상화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초상화를 보면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보이고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환히 웃고 있으며 얼굴은 왼쪽 방향 4분의 3 시점으로 변화되었고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초상화를 김일성 태양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양상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절대 권력을 구축한 태양왕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이 초상화는 만수대 창작사의 김성호, 김성민의 합작으로 그린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의 영결식에 사용했으며 김정일은 이 그림에 대해 보면 볼수록 생존해 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의 인상이 강하게 온다 라고 극찬했던 그림입니다. 이 태양상은 주로 공공 건물이나 대형 빌딩에 태양처럼 높이 떠올라 있는 초상화이며 가정에 걸려있는 초상화까지도 웃는 얼굴의 초상화로 교체되었죠. 김일성의 얼굴은 사망과 동시에 갑자기 왜 웃는 얼굴이 되었을까요? 원래 웃는 얼굴은 성스러운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리석음이나 무절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상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기법입니다. 웃는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프란스 할스의 웃고 있는 기사 정도가 초상화에서 웃는 얼굴을 재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초상화는 거의 혁명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이러한 근엄한 표정의 초상화를 엄숙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의 초상화를 웃는 얼굴로 재현한 것은 매우 큰 변화인데 웃는 얼굴이야말로 김일성이 죽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비탄을 초월하여 그리고 북한의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감과 압박감 등을 초월하여 권력의 현정과 정치적 실천에서 초월하게 된 죽은 자의 웃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김일성은 웃으며 태양처럼 떠올라 북한이라는 나라를 굽어보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 초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김정일의 생전 초상화는 근엄하고 무표정한 성스러운 유형을 취해왔으나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그려진 영정 초상화 김정일 태양상은 인민군 창작사의 리성일이 그린 그림으로 김일성 태양상과 같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변화됩니다. 이제 북한의 거리에는 김일성 태양상과 김정일 태양상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 웃는 얼굴의 초상화로 변화됐는데 특이하게도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미 웃는 얼굴의 초상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8년에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날 때
웃는 초상화가 걸려있는 사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확고한 권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대의 정치적 재현을 미리 선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2년 4월에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집권 10년을 경축하는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은의 새로운 초상화를 공개하기도 했죠. 김정은은 이날 행사엔 참석하지 않았으나 주석단 뒤엔 그의 새로운 대형 초상화가 걸린 것이죠. 사실상 이 초상화는 김정은의 출석을 대신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